1분기 국민 총생산 GDP의 성장률, 좀 더 익숙하게는 경제 성장률이 세계 각국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주 마이너스 1.4%를 기록한 걸로 발표된 바로 그 수치입니다. 오늘은 그간 가장 관심을 모았던 미국의 성장률이 공개되는 날입니다. 떨어지는 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건 기정사실인데 얼마나 떨어질지, 그리고 회복이 되는 성질의 경제 일지 등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게 참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분석 도와줄 전문가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의 GDP 성장률 제일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얼마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시장에서는 약 마이너스 3.5% 역성장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1분기가 아니라 2분기인데요. 예. 미국에서 그 사업장 폐쇄, 소위 셧다운이 시작된 게 3월 말이기 때문에 4, 5, 6월에 해당하는 2분기에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약 마이너스 25%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1분기, 2분기 경제가 급속하게 하락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네, 수백만 명에 달하죠. 예, 매주.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 일어나기 이전에는 매주 20만 명 정도 늘다가 그 이후에는 300만 명, 400만 명, 500만 명 이게 이런 숫자가 있을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놀라운 숫자를 보여줘서 지금 현재 2,640만 명이 실업 상태에 있고 미국의 전체 그 경제 활동 인구가 1억 6천만 명 정도니까 약 단순 계산으로 실업률이 17% 정도 되고요. 네.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일어나기 이전에 1월에 3%대의 실업률이었는데 지금 무려 13%나 13% 이상 실업률이 증가한 아주 경제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니까 부양책이 쏟아집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돈으로 600조 원, 사실 상상이 잘 안 가는 액수기까지 한데요. 우리 1년 예산보다도 많은 600조 원 규모의 지원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을 받았고 또 벌써 다음 법안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간의 미국의 이 여러 차례에 걸친 전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경기 부양에 좀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네, 물론 미국의 그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미국 경제의 부흥과 글로벌 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문우신 그 재무부 장관은 2분기 말에 즉 6월까지는 경제가 급하게 반등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 소위 V자형 반등입니다. 네.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확대 재정 정책이 3조 달러, 우리나라 GDP보다도 훨씬 큰데요. 네. 미국 GDP의 약 13%에 달하는 3조 달러의 부양 패키지가 있고 또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거의 무제한의 통화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 인사들은 올해 안에 급하게 경제가 반등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는 게 결국은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어야지 중단이 되는데 그게 지금 개발되려면 1년 이상 걸리는 상황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길어지면서 경제 구조 자체가 좀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산업은 굉장히 없어질 수도 있고 더 활발하게 비즈니스가 더 확대되는 산업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된 상황에서 경제가 반등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편이 좀 끝나고 나서야 성장이 시작된다라는 맞습니다. 식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자, 알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증을 좀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지난주에 발표됐던 것처럼 마이너스 1.4%였습니다. 이게 미국은 3월에서야 공장 셧다운이 시작했는데도 1분기 마이너스 3.5%인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4밖에 안 된다는 게 좋기야 합니다만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GDP가 10% 넘게 급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싱가포르는 또 왜 이러는 건가요? 네, 사실 싱가포르와 홍콩과 같은 일종의 서비스 산업 위주의 도시 국가들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거의 GDP가 20% 이상 하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 영향을 더 많이 받는군요. 맞습니다. 이 두 나라가 금융업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금융회사들이 파산을 많이 하고 GDP가 급감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였는데요. 이번에 또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이 한 나라의 산업 구조가 얼마나 위기에
좋은 위기에 다시 적응을 할 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2008년 이후에 싱가포르는 그 금융업을 벗어나서 뭐 카지노나 관광업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부흥을 시켰으나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 두 가지 산업이 큰 타격을 받는 바람에 예. 경제가 급감하는 현상을 보여줬고, 홍콩은 이번에 중국의 일부 도시로 여겨져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지만 비슷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가 선방을 하게 된 근거는 뭐였습니까? 우리나라는 상당적으로 제조업이 상당히 서비스업에 비해서 선진국 중에서는 큰 나라입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싱가포르나 홍콩은 서비스업 비중이 90%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약 50% 후반대에 달하고 제조업이 약 40% 달하는 상당히 제조업 선진국 중에서는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경제 위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상대적으로 선방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2분기가 더 걱정이 크죠.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창궐을 했던 게 2분기부터여서 그런데 앞서는 미국만 이제 딱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냥 세계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봤을 때 2분기의 경제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얼마 전에 이제 블룸버그에서 전 세계 경제기관이 예측하는 G20 선진국들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을 예측 발표를 했는데요. 예. G20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2분기만 보면은 마이너스 11%의 역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국가들이 큰 타격을 2분기 중에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 반면에 이제 아시아권에서 중국이나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플러스 성장을 할 걸로 예.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뭐 워낙 사태 초기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았으니까 극복도 빠를 거다라는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인도네시아나 인도가 왜 그러는지는 섣불리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인도네시아랑 인도는 상대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덜 받은 나라로 분류가 되고 네.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경제가 회복되는 와중에 또 이 두 나라들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이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고 회복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흐름을 타고 회복을 빨리 할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 중국의 경우는 1분기가 마이너스 6.8%로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소위 기저효과라고 해가지고 조금만 잘해도 성장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착시 현상으로 사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조금은 다른 전망도 있습니다.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기타 고피나스라는 사람의 전망인데 좀 상상도 못할 만한 숫자가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전 세계적인 경제 손실이 2021년까지 1경 1,100조 원이라는 식의 전망을 했습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은 경기가 V자 반등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한 거에 더 가까워 보이는데 이 부분, 이 전망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십니까? 네, 특히 IMF가 다 여러 가지 국제 경제 기구 중에서 가장 비관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효과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IMF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긴 이전인 올해 1월 달에는 글로벌 경제 성장이 올해 3%대 이를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와서는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3%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 불과 2달 만에 6%나 경제 성장을 낮춘 예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IMF의 비관적인 마이너스 3% 비관적인 경제 올해 성장이 가을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마무리된다는 가정하에 예측된 것입니다. 비관적인데도 그 가정 자체는 꽤나 희망적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 IMF나 다른 경제기관에서 예측을 하는 것이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한 번 더 전 세계적으로 퍼진다면 소위 팬데믹으로 한 번 더 올해 가을이나 겨울에 간다면 그것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전 세계적으로 퍼질 경우 마이너스 6% 성장을 할 걸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미국 관련 소식 하나만 더 짚어보죠. 오늘부터 미국 연준이 FOMC를 개최를 합니다. 이게 이미 뭐 제로 금리까지 내려갔고 뭐 회사채 무한 매입 이런 것까지 선언한 상황이어서 뭐 어떤 추가 대책이 있겠느냐 싶기는 한데요. 쓸만한 카드를 다 쓰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뭔가 메시지가 좀 나오기는 할까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네, 오늘 내일 열리는 미국의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에서는 금리를 낮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이미 제로금리 맞습니다. 상태니까요. 하지만 금리를 마이너스대로 낮춰야 된다는 목소리도 미국 연준의 내부 외부에 상당히 있습니다. 예. 지금 일본과 유럽의 중앙은행이 살짝 마이너스 금리를 기준금리로 삼고 있는데요. 예. 근데 시장의 지금 기대는 마이너스 금리로 내리지는 않지만 이러면 0% 금리를 내년까지 연준이 가지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번에 심도 있게 봐야 되는 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이전의 보수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이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해서 정크본드, 소위 그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채권까지 적극적으로 사주는 거의 무제한의 통화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미국의 연준이 작년 말 4조 달러 정도의 채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즉 중앙은행이 채권을 시중에서 사줘서 통화 공급을 하는 것인데 그게 4조 달러였는데 지금 거의 5조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올해 안에 거의 11조 달러 정도로 그 이전에 거의 2배 반에 이르는 통화 공급을 더 실질적으로 연준이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로 좀 가보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돈을 더 풀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거세고 그에 대한 뭐 맞서는 고민이 있는 상황은 비슷한 상황인데요. 2차 추경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거의 통과가 될 것 같고요. 여야 사이에 특별한 그 잡음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 2차 추경에 도장을 찍기도 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3차 추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그 국회에 출석을 해서 자기가 여전히 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식의 목소리를 좀 다소 분명하게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안 좋습니까? 긴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예. 다른 선진국들만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가장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말은 돈을 더 풀 만한 여력과 체력이 된다는 얘기 맞습니다. 아닙니까? 지금 채권을 더 발행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중앙 정부의 그 빚이 부채가 GDP의 40% 초반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지금 뭐 일본이나 미국, 유럽의 어느 나라도 다 100%를 넘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따라서 국제 신용도도 높고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국제 신용도가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정부랑 이전의 대통령들의 공과를 많이 얘기하지만 가장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 50년 동안 잘했던 게 재정 지출을 상당히 잘해왔던 것입니다. 예. 즉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을 상당히 맞춰왔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재정 건전성이 좋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이 지난 세월 정부가 쌓아왔던 이런 재정 건전성의 혜택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상당히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이런 우리 정부의 계속 이어져 온 그 철학이라고 할까요? 이런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여러 담당자들한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맞는 접근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쨌든 홍남기 부총리가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는 했습니다만 그도 결국은 정부의 관계자고 뭐 청와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뭐 발을 맞춰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돈 풀기가 이루어질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문제는 그러면 돈을 3차 추경을 통해서 풀고 또 4차, 5차 추경까지 간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푸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열렸던 5차 경제 비상 회의에서까지 결정된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패키지 규모가 235조 정도입니다. 예. 뭐 GDP의 뭐 10%가 훨씬 넘는 14% 정도 규모로 대규모로 구성이 돼 있는데 앞으로 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이 거의 0%대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책정을 하면서 금융기관들에게 범위를 넓혀서 RP 매입을 통해서 통화 공급을 더 확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확대 정책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하나라도 확대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효과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더 통화 정책을 확대를 하는 게 좋고요. 정부도 지금 235조에 머물러 있는 그 확장적 재정 정책의 재원을 더 늘리는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이런 경제 상황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